안녕하세요. 네, 이인호입니다. 네, 이제 2022년 국가직 7급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시기 전에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그 전체적인 이제 경영학에서의 출제 비중이나 출제 경향들은 예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제 단순한 암기 형태의 문제들보다는 이해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의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장들이 좀 까다로운 문장들이 좀 너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했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문장을 써야 될까? 네, 라는 그런 좀 까다로운 문장들이 좀 많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난도는 한 상 정도 아니면 상하 상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상 정도의 난도를 보이고 있었던 문제가 2022년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총평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계속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경영학은 암기 과목으로 해결돼 쓰는 상황은 이미 다 끝났어요. 경영학은 항상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고 지금까지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하나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서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침투 전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한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제품 개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매력적인 시장으로 진입한다. 시장 개발 전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 요게 바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기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의 빈도를 늘린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다면 역시나 제품 개발 전략 정도로 보시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제품 개발 전략, 2번은 시장 개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3번이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2번 감성적 메시지 소구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감성적 메시지 소구 일반적으로 소구 방식은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성적인 소구는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나 판단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감성적 소구는 뭐 따뜻한 느낌, 긍정적인 감정 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감성적 소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감성적 소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제품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물리적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 2번 아이의 흉터는 엄마 가슴에 새겨진대요 의 카피로 소구하는 유아용 밴드 제품 광고 엄마 가슴에 새겨진대요 요게 바로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3번 공정무역을 기치로 생산자와 직접 연계하여 유통마진을 낮췄다는 착한 농산물 광고 4번 우리의 헌혈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의 명분에 호소하는 광고라고 되어 있고요. 살짝 어느 정도 감성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어진 내용들 중에서 가장 감성적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2번 아이 흉터는 엄마 가슴에 새겨진대요의 카피로 소관 유아용 밴드 제품 광고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다음과 같은 투자안의 추정치를 이용하며 단위당 변동비를 구하면 이라고 하고 있고요. 먼저 건물 임차료 2만원, 감가상각비 3만원, 단위당 판매 가격이 2원, 회계적 손익분기점이 6만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거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위당 공원 이익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것만 개념적으로 갖고 계시면 나머지는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고정비, 건물 임차료도 고정비고 감가상각비도 고정비니까 이 고정비가 3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손익분기점이 6만 단위가 되죠. 그렇다면 이게 얼마란 이야기가 되냐면 0.5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2가 되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1.5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3번 1.5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로 목표 모형에 의하면 리더가 목표를 정해주고 역할을 분담시키며 일의 순서를 정해주면 성실한 작업자는 성과를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자는 정서적 피로감이 유발된다. 2번 허쉬와 블렌차드에 의하면 리더는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자질 및 동기를 파악하고 그들의 자율, 의식, 책임의식, 자신감 등을 고려하여 인간 중심 또는 과업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4번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 의하면 과업형은 리더 혼자 계획하고 통제하며 부하를 생산 도구로 여기는 유형이다. 4번 피들러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리더와 부하의 신뢰 정도가 아주 강한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고 중간 혹은 아주 약한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신뢰도가 아주 높거나 아주 약한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인 거고요. 중간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지만 아주 약한 것은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시작할 때 문장을 그렇게까지 써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 중에 하나도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이런 표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이 전체적인 문제상으로 정답은 뭐 4번밖에 없으니까 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5번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핵심 부분만 내부하고 기타 핵심 부분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전략이다. 2번 기업의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3번 아웃소싱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리스크는 감소하지 않는다. 당연히 리스크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아웃소싱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하게 되면 리스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장기적으로 실행하면 핵심 기술이 상실되고 공급 업체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다음과 같이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주식 A와 주식 B가 있고요. 각각 기대 수익률은 20%와 10%, 표준 편차가 10%와 20%, 투자 비중이 50%, 상관계수가 1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하나씩 보시면 1번 위험 수익률 관계를 고려하면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주식 A보다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 지금 회피적 투자니까 당연히 위험이 더 적은 투자 안에 투자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주식 A와 포트폴리오의 위험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위험을 계산해 볼 건데요. 위험은 뭐로 계산을 하게 될 거냐면 분산을 가지고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주식 A의 위험은 얼마가 되냐면 표준 편차가 0.1이니까 분산은 0.0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구하는 공식은 분명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중치의,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A 자산과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을 때 A라는 주식의 가중치 제곱의 분산을 곱하고요.
B 주식의 가중치 제곱의 분산을 곱한 것을 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중치의 공식 쓸게요. 그냥 하려니까 더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A란 주식의 가중치의 제곱에다가 A의 분산,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더하냐면요. 2 곱하기 A의 가중치 곱하기 B의 가중치에다가 공분산 A와 B 사이의 공분산을 곱하는 거.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A의 가중치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0.5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시그마 값은 0.1이니까 제곱하는 거고 WB가 0.5, 시그마 B가 0.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공분산을 구해야 돼요. 공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상관계수가 들어와 있는데 상관계수 1일 때 공분산은요. 어떻게 구하게 되냐. 상관계수 1일 때는 공분산을 두 자산의 시그마 값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시그마 값, 표준 편차 값은 다 문제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쭉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0225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 A의 위험은 0.01이고 포트폴리오 위험은 0.0225가 되니까 위험은 어느 쪽이 더 작을까요? 주식 A가 가지는 위험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면 주식 A를 선택할까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까요? 위험이 더 작은 주식 A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기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주식 A의 주가가 10% 상승하면 주식 B의 주가도 10% 상승한다. 당연하죠. 상관계수가 1이니까. 3번 포트폴리오는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상관계수가 1인 주식끼리 모으면 위험 분산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주식 A와 주식 B 사이의 공분산은 0.02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계수 1일 때 공분산은 두 개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0.1과 0.2를 곱하면 0.02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공급 사슬에서 도매물류센터의 수가 증가하여 소매업체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소매업체의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번 도매물류센터의 수가 증가하여 재고 분산 효과와 리스크 풀링 효과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크 풀링이라는 것은 한 곳에 모아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풀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리스크 풀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함께 하는 거고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분산과 함께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 분산 효과와 리스크 풀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재고 분산 효과와 리스크 풀링 효과가 모두 증가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각 도매물류센터에서 소매업체로 출고되는 물량의 평균 수송 비용 및 시간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 4번 각 도매물류센터로 입고되는 물량의 평균 수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방식 선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러그만 모형은 무역 장벽과 기술의 유출 위험을 고려하여 수출, 라이센싱,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2번 루트 모형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1번과 2번 러그만 모형과 루트 모형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고 있고요. 3번 러그만 모형에 의하면 통제와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기업이 사업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러그만 모형에 따르면 통제와 위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장벽과 기술 유출 위험의 유무를 고려하게 돼 있고요.
통제와 위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루트 모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루트 모형에 의하면 기업의 특성에 따라 해외 시장 진입 경로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력거리는 사업분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 정도이다. 2번 여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관계를 중요시하며 구성원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 3번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문화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위험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높다. 4번 사회주의 몰락 이후 문화적 차이가 세계적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 홉스테드는 각국과 간 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두 5가지의 기준을 쓰고 있고요. 그 5가지가 개인 집단 중심성, 권력 거리 또는 권력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성, 남성, 여성 중심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교적 역동성 또는 장기, 단기 지향성이라고 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요. 4번은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잉여 현금 흐름을 채권자와 주주에게 기록되는 현금 흐름의 합으로 계산할 때 잉여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채권자와 주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기업의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할 테니까 주주에게는 현금이 들어갈 테니까 현금이 증가하겠죠. 다음에 신주를 발행해요. 그럼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주는 그 주금액을 기업에게 납입을 해 주어야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기 부채를 상환합니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그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는 돈을 받을 테니까 현금 흐름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현금 배당금 증가, 기업이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면 주주는 현금을 받겠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은 주주나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되지만 신주 발행은 주주의 현금 흐름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잉여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기업, 디귿, 리을이 되기 때문에 10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1번 전사적 품질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고객 중심 경영, 지속적 개선, 생산 라인 직원의 총체적 참여는 성공적 실행에 충분한 요건이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객 중심 경영, 지속적 개선, 생산 라인 지원에 총체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TQM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TQM이 성공하면 고객 중심, 지속적 개선, 생산 라인 지원에 총체적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공적 실행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요건이라고 써야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 필요한 요건이라고 써야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방해 요인은 품질 개선에 대한 불명확성, 단기적 재무 성과 강조, 경영자의 리더십 부족 등이다. 얘는 뭐 딴지 걸 만한 내용이 없어 보이고요. 다음 3번 개선에 필요한 권한을 종업원에게 부여하면 훈련이 부족하여 지속적 개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단순 기법이나 프로그램의 집합이므로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지 않다. 역시나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일반적 TQM은 몇몇 품질 개선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고요. 일종의 경영 철학 또는 경영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4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2번이고 옳지 않은 설명이 1번, 3번, 4번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이익성과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라플라스 준거에 의해 선택 가능한 55인치 패널 공장의 최적 규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계셔야 되냐면 라플라스 준거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라플라스 준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일 발생 확률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성공과 실패인데 확률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는 불확실한 상황에 해당하죠. 근데 라플라스 준거를 활용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 확률을 각각 50%씩 가정해서 성과값을 구해서 의사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뭘 구하시면 되냐면 규모 1, 2, 3, 4에 대한 성과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50%, 여기가 50%, 0.5, 0.5라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 대한 성과값 구하시면 마이너스 300과 500에 대한 평균값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값 구하시면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50을 2로 나눠주게 되니까 75, 50을 2로 나눠주면 25, 그 다음에 100을 2로 나눠주게 되면 5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75, 25, 50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규모 1에 대한 값이 되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규모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풀면 되는 게 12번 문제의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13번 자료의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간격 척도는 여기 간격 척도 또는 등간 척도라고도 하죠. 응답 대안을 상호 베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각각의 응답 대안에 임의로 숫자를 부여하는 척도이다. 분류, 임의 숫자 부여,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명목 척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은 명목 척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학급에서 키 순서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명목 척도의 적용이다.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서열 척도의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3번 비율 척도에서는 절대 0점이 있어 각 척도점의 의미를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절대 0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척도는 비율 척도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3번은 옳은 설명이 돼요. 다음 4번 서열 척도는 조사 대상들의 특성을 서열로 나타내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사 대상들의 특성을 서열로 나타내는 것이 서열 척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는 온도는 서열 척도에 대한 예가 아니라 등간 또는 간격 척도의 예가 되게 되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3번이 되는 거고 따라서 13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4번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 추종 전략은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여 제품 생산율을 조정하므로 급증하는 수요에 최적화된 전략이다. 수요 추종 전략,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여 제품의 생산율을 조정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 추종 전략이 수요에 급증하는 수요에 최적화된 전략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총괄 생산 계획은 수요를 어떻게 가정하냐면 계절적 변화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평준화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균등한 양을 생산하여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전략이다. 평준화 전략 일정 기간 동안 균등한 양을 생산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괄 생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계절적 변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균등한 양을 생산하게 되면 재고와 재고 부족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번 보기 역시 옳지 않습니다. 재고도 발생하는 거고 재고 부족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혼합 전략은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을 혼합하여 실행이 복잡함으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 일단 혼합 전략,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 혼합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중간 혼합하는 형태들의 전략들을 꼭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간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합 전략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돼요. 다음 4번 고용수준 변경이나 생산률 변경에 의한 비용은 수요 추종 전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재고 비용이나 납기 지연 비용은 평준화 전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얘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평준화 전략 이야기하면서 재고와 재고 부족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고가 재고 비용이 될 거고요. 납기 지연 비용이 재고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 되는 거고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5번 경영관리 활동 중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기업 규모와 다양성이 커져서 하위층 관리자에게 권한 유인과 분권화가 증대되면 통제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위 관리직의 권한 유인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더라도요. 다른 형태의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통제의 필요성 자체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확인해 보면 2번 편차 수정의 내용은 경영자의 다음 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반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 두 C가 통제죠. 이 C 다음에 다시 플랜을 세울 거고요. 그 새로운 플랜을 세울 때 통제 결과가 반영이 될 거니까 편차의 수정의 내용은 경영자의 다음 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반영될 수 있어요. 3번 실제 경영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수행하는 통제 유형도 있다. 통제라는 것은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 이전의 통제는 사전 통제, 실행 중에 통제하는 동시 또는 과정 통제, 실행 후에 통제하는 사후 통제로 나누어지니까 당연히 예방적 관리, 수행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통제 유형도 존재하죠. 4번 모든 활동이 종결된 후 수행하는 통제가 보편적이고 종업원 개개인의 업적 평가 기준 및 보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역시나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 제품 수명주기상 동일 단계의 특성에 대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도 보시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제품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모색한다.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경쟁에 대처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성장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니은 가속적인 구매 확산과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인하의 연쇄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전체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역시나 성장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기존 제품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얘는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리을 제품을 취급하려는 유통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신장되며 이 시기 후반기에는 소비자의 선택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촉진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은 성장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은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단계 특성에 대한 거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 성장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7번 배당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배당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정규 현금 배당과 특별 현금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 현금 배당은 특정 기간에 한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2번 청산 배당은 채권자 지분을 지급하고 남은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산배당 말 그대로 기업이 망했어요. 망해서 나머지 자녀 자산들을 나누어 주는 게 청산배당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채권자에게 먼저 줄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에 주고 나서 남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다시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청산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자산이 아니라 남은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남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청산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주식배당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거죠.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유형이므로 실질적인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은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발행 주식수를 증가시킨다. 주식배당은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주식수를 늘려줄 거고요. 주식분할은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주식수를 증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17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8번 감정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정노동이란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느끼는 감정에 맞추어 조직의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요. 감정노동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감정을 소비하는 노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은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면 2번 감정 부조화는 근로자들이 조직에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이 다를 때 나타나는 내적 갈등 현상이다. 얘는 옳은 설명이 되고요. 3번 감정 부조화 발생 시 근로자들은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뭐 제가 강의할 때 일반적으로 표면 연기는 가식적 행동이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심층 연기는 내면화 행동이라고 많이 죄송합니다. 진실 행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고요. 여기서 그냥 심층 연기, 진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문 표기는 똑같이 번역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번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감정 부조화 발생 시 근로자들은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4번 표면 연기는 실제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 수학 분석의 각 상황에 대한 전략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ST 상황 강점과 위협이 결합되는 상황이죠. 시장 침투 전략, 다각화 전략. 2번 WT 약점과 위협이 결합되는 상황, 제품 시장 집중화 전략, 철수 또는 축소 전략. 3번 WO 상황, 약점과 기회가 결합되는 상황, 전략적 제휴, 핵심 역량 개발 전략. 4번 SO 상황, 강점과 기회가 결합되는 상황, 제품 확충 전략, 다각화 전략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다각화 전략은 SO 상황의 전략으로 맞아요. 하지만 제품 확충 전략은 SO 상황이 아니라 ST 전략에 사용하는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다음 20번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 내 갈등에 직무 갈등, 관계 갈등, 과정 갈등이 있다. 2번 갈등을 통해 개인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3번 갈등의 대처 방식으로 협조는 서로 양보하여 약간씩만 자기 만족을 꾀하는 방식이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양보하여 약간씩만 자기 만족을 꾀하는 방식, 협조가 아니라 타협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4번 협상의 기술에는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이 있다에 문제 없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1번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산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번 산업구조 분석에서 시장 매력도는 단지 산업의 평균 수익성을 의미할 뿐이다. 요게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제품 시장의 성장률이 낮을수록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률이 낮다면 그만큼 파이가 크지 않을 테니까 나눠 먹기 위해선 더 경쟁은 치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후방 통합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매자 협상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후방 통합은 공급업체 방향을 통합하게 되는 거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구매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 통합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매자의 협상력은 증가하게 돼요. 4번 초과 설비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초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뭘 유발시킬 수밖에 없냐면 비용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면 수익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게 되죠. 물론 수요가 안정적인 경우는 이 설명이 말이 되지만 또 수요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초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시면 초과 설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할 거니까 수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형태로 보시는 게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2번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많아 압력단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얘가 딴지 걸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다음 2번 산업별 노동조합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 형태이며 노동시장의 공급 통제를 목적으로 숙련도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한다. 뒷부분요. 노동시장의 공급 통제를 목적으로 숙련도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한다. 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 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종별 노동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프레퍼런셜 샵은 노동조합원의 조합수 확대를 위해 비조합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이다. 일단 요 설명은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비조합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프레퍼런셜 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3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단체 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며 단체 교섭권 남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직장 폐쇄로 맞설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좀 다 섞어 놓았는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교섭권이 맞고요. 근로자가 단결하는 것은 단결권이라고 따로 그 노동 3권 중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라는 것은 단체 교섭권 자체와 관련돼 있기보다는요. 노동조합 측의 노동쟁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직장 폐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애매하게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기 때문에 2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3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대신 종업원, 소비자,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미한다. 네,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는 사회적 권력이 부여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사회적 어떤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복리는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각 주주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다. 사실 유일한 표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4개를 봤을 경우에 어쨌든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뭐 전통적 관점 역시 이제 경제적 이익,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강조했던 건 맞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4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24번 소비자의 대한 평가 방식 중 비보상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리식은 모든 속성에서 최선의 수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죠. 분리식이라는 것은 오화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만 충족시켜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분리식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2번 결합식은 이제 AND 조건입니다. 모든 속성에서 수용 가능한 최소 수준을 설정하고 단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거하는 방식이다. 얘가 결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분리식에 대한 얘기하면 단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시키면 가져가는 것이 분리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결합식과 분리식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요. 분리식은 오화 조건, 결합식은 AND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식은 오화 조건에 입각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결합식은 AND 조건에 입각하고 있는 방법이 되니까 1번은 옳지 않고 2번은 옳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순차적 제거식은 모든 속성에서 최소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수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대안부터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다.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게 아니고요. 수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을 빼가는 형태, 그게 바로 순차적 제거식이 되니까 3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사전 편집식은 복수의 대안이 하나의 기준에 동등한 평가를 받을 때 사전과 마찬가지로 가나다순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역시나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사전식이라는 것은 그 기준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해가지고 선택해 가는 형태, 그게 바로 사전 편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뒤에 설명은 사전 편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고요. 따라서 24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5번 인사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동관찰 척도법은 업무 수행 및 성과에 직결된 행동을 선별하여 주요 행동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행동 유형별로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2번 행동기준 평정 척도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선정하고 선정된 행동의 우열이 나타나도록 기술하여 개발이 용이한 방법이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스라는 방법은요, 그 중요사건 기록법과 평정 척도법을 결합시켜 놓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도식평정 척도법은 직무 유형에 따라 직무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직무 기준별로 연속적으로 척도화된 평가 양식지를 만들어 평가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성과를 연속선상에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4번 행동기준 평정 척도법은 직무 행동이 직무 성과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가정하에 개발된 방법이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2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2022년 국가직 7급 경영학 기출문제 전부 다 확인하신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